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제2강 경제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라는 말을 참 멋진 말인데 한번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경제인데 이 경제는 사실 어떤 말의 준말입니다. 이게 준말을 보면 두 글자가 더 첨가되는데 경세재민의 줄임 말입니다. 경세재민. 말이 아주 멋지죠. 세상을 경영하고 나라 국민을 구제한다. 좋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 동양의 말이고 서양에서는 이코노미 이런 말을 쓰죠. 이 I를 고치고 이코노미 다 경제인데 경제 학문이라 할 때는 이코노믹스. 자, 경제는 이코노미의 원래 뜻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 그것이 어떤 경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동양의 말은 경세재민. 참 멋진 말인데 우선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는 경제는 그렇게 양은 많지 않고요. 주된 내용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므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것을 적어두면 시험 막바지에 정리하기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을 얘기하기 전에 그 책의 참고사항에 유량과 저량. 그래서 유량은 뭐고 저량은 뭐냐. 보시면 유량은 일정 기간을 통해서 측정되는 변수.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되는 변수.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그 유량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소비, 저축, 소득, 임료, 생산량, 거래량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객관식 목적상 그냥 그저 외워두시면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유량이니까 어떤 일정 기간을 앞에 말을 붙여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 달간의 수요, 한 달간의 공급, 한 달간의 소비, 한 달간의 저축, 한 달간의 소득, 한 달간의 임용, 한 달간의 생산량, 한 달간의 거래량 이렇게 앞에 일정 기간을 첨가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유량이고요. 특정 시점은 그런 말이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저량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어떤 시점에서 가치, 가격, 재산, 자본, 부채, 재고량, 통화량 그래서 우선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은 앞에 어떤 일정 기간을 첨가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수요와 수요량 보시겠습니다. 자, 수요의 의 유량이다. 그 위에 유량의 수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전적이다. 의도되었다. 계획됐다. 사전적, 의도된, 계획된. 일단 그 수요의 정의 그렇게 보시고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단순한 욕구는 수요고요. 거기에 보시면 수요량은 그 욕구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돈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겠죠. 자, 돈을 갖춘 수요, 그것을 수요량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제가 옆에 말을 첨가해 두었는데 한계 편익의 체감. 여기서 또 한계는 무엇인가? 하나 더라는 개념이다. 만약 여러분이 운동장을 한 10바퀴 뛰고 나서 음료수 캔 하나가 주는 가치. 근데 잔뜩 물을 마셨는데 다시 음료수를 준다. 이때 느끼는 효용의 가치는 다르겠죠. 이것을 표시해 두면 수요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만일 가로축 이쪽을 지금 수요니까 수요량이라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 처음 한 개 먹었을 때의 가치는
매우 크다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근데 한 개를 먹고 나서 아직까지는 목이 좀 마르고 있는데 한 개 더 주더라. 그러면 처음 먹었을 때 어떤 주는 주관적 만족도, 그거는 조금 내려오겠죠. 일반적인 일반적 사람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파악할 때. 그 다음 또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효용은 점차 한 개 더가 주는 효용은 감소하더라. 이 점들을 이으면 우하향하는 하나의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이래서 탄생된 겁니다. 물론 세로축의 가격인데 가격은 이제 수요 곡선을 만들고 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조금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만들 때는 한 개 더가 주는 효용을 이었을 때 그 만들어지는 선이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수요의 법칙이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이것을 라틴어로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런 말을 씁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 자,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자,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을 보시면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의 수요량과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가 있으면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점으로 옮기면 요만큼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죠. 가격이 현재 이 시점에서 상승하게 되고, 즉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가격이 만약 원래 수준이 이 수준인데 가격이 내렸다면은 여기서 요만큼 더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라는 말은, 자,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역의 관계고 곡선의 또 형태는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곡선은 내려오더라. 그래서 하향,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수요 법칙의 A의 그 책에 한 두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펜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일반 재화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증가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기펜제라고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화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열등제의 한 종류로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는 재화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더라. 과시성 소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모피코트를 백화점에서 가격표를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안 팔리던 것이 갑자기 0을 하나 더 달아두었는데, 즉 실제 그 모피코트가 바뀌지는 않고 똑같은 건데 거기에 가격표를 1000만 원 하니까 잘 팔리더라. 이것은 좀 부유층의 과시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 법칙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되더라. 자, 기펜제와 베블렌 효과 그 정도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요량,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지금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고 나면 지금 가격의 어떤 변화,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요가 이 정도라면 가격은 균형 가격은 여기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정도로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처음보다는 이만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증가하는데 이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왔습니다. 또 반대로 이 지점이 원래 수요량과 가격인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오른 상태, 이 지점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 곡선 안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수요량만 변했죠. 수요량의 변화. 보시면 이 그래프 내의 변수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영어로는 이것은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그래프 내의 변수가 아닌, 즉 P나 Q의 변화가 아닌 다른 외부 요인, 처음에 거기에 가정할 때 다른 조건은 모두 일정하다 했는데 그 일정하다고 설정했던 그 다른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여기에서 원래 수요 곡선이 이건데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영어로는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그래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어떤 거냐, 그래프 내의 변수, 즉 P와 Q의 변화에 의해서 이럴 때는 그래프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프 안에 그 점들의 이동, 이럴 때는 양만 변했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거는 수요 자체가 변했다. 어떨 경우냐 하면 이 PQ의 변화가 아닌 처음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변수가 변했을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영어로는 구분하여 이쪽을 무브먼트, 이쪽을 시프트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 간략하게 좀 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P와 Q가 아닌 소득이라든지 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든지 기호, 조코 실험에 따른 거라든지 또는 시장의 이자율이 변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 수요의 변화 밑에 그 참고 가수요를 보시겠습니다. 가수요는 실수요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선호가 급격히 증가, 그래서 재화의 풍기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프트가 유발이 된다. 이것은 어떤 특정 제품이 마트에 가보니까 다 팔리고 없더라. 그것은 그 제품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구매를 해두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을 가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칠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의 가파름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격이 5,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 수준에서 한 10개를 수요하고 있었다. 자,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5 수준에서 5만큼만 수요하더라. 자, 이러면 시장 수요는 같은 5인데, 자, 여기에서 시장 수요를 보면 전체 수요는 우선 이 두 사람만 합치면, 시장에 두 사람만 있다고 치면 일단 같은 5 수준에서 수요량이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 하나하나씩 보는 것보다는 수요 곡선이 가파름이 좀 완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객관식 지문에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치면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수요량은 15개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좀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소 완만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공급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과 공급량, 공급도 유량이고 또 사전적이고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이란 공급자가 특정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물론 그 판매할 만큼의 수량을 만들 수 있는 공급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유효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 수요 법칙에 좀 상대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곡선의 높이가 높아져 간다. 이것은 그 이유는 한계 비용의 체증이다. 자, 한계 비용은 좀 전에 한계라는 말을 하나더라고 했는데, 한계 비용이라는 말은 만약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소 비용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뭐 공장을 갖고 있으면 공장에 노동자를 더 많이 들여야만 생산을 더 할 수 있다고 볼 때, 또는 기계를 하든지,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했을 때 산출량이 만약에 5개 더 증가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더 투입하게 되면 이제는 3개 정도. 그래서 2사람 고용 비용은 증가했지만 산출량을 오히려 기대했던 5개보다도 못한 3개, 막 이런 식으로 요소 비용은 증가하나 산출량은 오히려 크게 대응하여 증가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 체감의 법칙 뭐 이런 측면에서 요소 비용은 증가하나 그만큼의 생산량은 달성할 수 없다, 한계라는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수요와는 좀 반대되고,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 이거는 이제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결과적으로는 한계 비용이 체증함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면, 자, 세로축에 가격, 가로축에 공급량을 두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쯤에서 이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만약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라면 가격이 5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은 것은 10개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자,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5분에는 7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이 팔수록 유리하므로 15개 정도 이런 식으로 공급량을 넓히고 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 Q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수요와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넓히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지금 같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같을 때 이것을 정의 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과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므로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반대로 우상향 곡선이 되고요. 거기서도 수요 또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거기에 있는 PQ의 변화, 즉 그래프 내의 변수가 변하게 되면 그래프 안에서 변하게 되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그래프의 이동은 없고 그래프의 점만 다른 곳으로 가더라. 자,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좀 전에 수요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과 공급량이 아닌 처음에 공급 곡선을 그릴 때 가정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 일정하다고 두었던 그 다른 조건들이 변동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공급의 변화다. 양의 변화가 아니고 공급의 변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 한 책을 보시면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산비 또는 기술 진보, 공적 규제. 만약에 생산비가 체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같은 가격 내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고, 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적 규제가 뒤따르면 또 공급량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가격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탄력성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처음에 보시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한다. 그러면 이런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책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단위 탄력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일반적으로 그냥 탄력성이라고 하면 바로 가격 탄력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탄력성. 우리가 그냥 탄력하면 늘어진다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높다. 뭐 탄력성이 높다 이 뜻은 대응을 잘한다. 또는 대책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나 공급자가 대응책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응책이 많다는 말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오른 구매를 잘 줄인다. 이런 뜻이 되고요.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의 공급량을 잘 늘린다. 이런 뜻이 되고, 탄력성이 낮다라는 말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양의 변화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럴 때는 탄력성이 낮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그래 하시더라도 시험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칠판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쉽게 이야기하는 거로 이 탄 이렇게 하시면 즉 누워 있으면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니까 세로로 내려오니까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좀 세워져가 있죠. 이럴 때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크기를 재었을 때 1보다 작다. 왜 세워져가 있는 것은 비탄력적이냐? 탄력성이라는 것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울기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에서 변수는 가격이라고 우선 본다면 가격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주로 이 X축에서 변했는데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가격은 지금 세로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이쪽이 X고요. 이쪽이 Y. 주로 X가 먼저 변하고 그 결과로 Y가 변하는, 즉 X가 독립변수로 하고 Y를 종속변수로 하는데 그때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것은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는 세워져 있을수록 크다고 봅니다. 기울기는. 그것은 변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축에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은 세로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변화가 지금 가격을 탄력성을 보시면 가격 탄력성입니다만은 가격 탄력성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세로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가로가 변한 것을 재는 겁니다. 즉 세로의 변화율이 되겠죠. 나중에 변화율, 그 다음에 가로의 변화율. 세로가 얼마만큼 변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의 처음 가격이 여기였는데 가격이 이만큼 변했다면 보시면 가로를 잰다는 말은 원래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요만큼인데 가격이 하락하여 이만큼 내려왔다고 볼 때 이 지점에서 지금 수요량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인 이유는 지금 분모에 해당되는 이 세로의 변화는 요만큼인데 가로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지금 매우 작지 않습니까? 즉 여기 보시면 가로는 큰데 세로는 작죠.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즉 세로의 변화에 따른 가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재는 것이 탄력성이 되고요. 기울기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로, 즉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즉 X의 변화분의 기울기는 지금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이걸 재는 게 기울기인데 보시면
가로가 요만큼 변했을 때, 즉 가로분의 세로가 되겠습니다. 세로는 이만큼. 이것이 기울기가 큰 이유는 가로는 요만큼 변했는데, 즉 분모는 아주 작게 변했는데 분자의 크기가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요거는 조금인데 분자는 이만큼 크게 변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기울기와 탄력성이 반대인 이유, 기울기는 가로의 변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세로의 변화를 재는 게 기울기고, 탄력성은 세로가 먼저 변하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가로가 변했느냐, 그래프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이대로 바꾸시면 세로가 변했다는 것은 지금 세로가 변했다는 것은 가격이 먼저죠. 그래서 이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원래 가격이 얼마인데 변한 가격이 얼마더라. 요게 탄력성의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에서 변화된 가격. 요게 분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재야 되기 때문에 가로는 원래 수요량이 또는 공급량이 얼만큼이었는데 얼만큼 변했느냐.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탄력성은 재는 겁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가격, 세로가 얼만큼 변했는데 가로는 얼만큼 변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변할 수 있는 가로가 작죠. 그래서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탄력적이 되는 이유, 똑같은 가격 변화에 지금 변화폭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져 있을수록 분자에 해당되는 가로의 길이가 늘어나므로 누워있을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누워있을수록 가로의 변화가 많으므로 탄력성이 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변했는데 양이 많이 변하면 그것이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누워 있을수록 가로의 변화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되고, 기울기는 세로의 길이를 재는 것이므로 세워져 있을수록 가로의 조금 변화에 세로의 변화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그래프가 세워져 있을 때 크다고 이야기하고, 탄력성은 누워 있을 때 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J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탄력성이 높을수록 기울기는 작아지고,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J는 것은 봤고요. 그 옆에 작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그것을 제가 책에 적을 자리가 없어가 작게 아주 그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탄력성이 1이면 달리 탄력적이다 그랬는데, 지금 누워있으면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큰데 완전히 누워있다. 완전히 누워있으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완전 탄력적. 그러면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로의 길이를 잴 게 없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잴 게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워 있으면은 변화도 없는데 아예 이만큼 돼 버리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걸 시험에는 지난번 학생이 물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만약에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여기에 대응하여 수요곡선을 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요곡선이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을 이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가격은 변동이 없죠. 지금 현재. 뭐만 달라집니까? 수요량이 처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수요량만 자꾸 변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동은 없고, 균형 수급량만 달라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곡선을 이렇게 하면 균형 수급량은 변동이 전혀 없고 가격만
가격만 달라지더라. 이건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을 먼저 그리고 수요 곡선을 변동시켜 보면 이쪽은 가격 변화가 전혀 없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는 전혀 없고 균형 수급량만 달라지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균형 수급량은 고정대가 있고 가격만 달라진다. 예,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8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어떨 경우이냐? 대체재가 많다. 즉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 변동에 따라 수급량의 변동이 심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대체재가 많다면 옮겨갈 곳이 많은 겁니다. 옮겨가버리면 원래 그 재화의 수요량은 변동이 아주 심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분식집을 갔는데 어묵 하나에 1,000원 하던 것이 5,000원 한다면 자, 어묵 안 먹는다 이거죠. 안 먹고 다른 뭐 떡볶이라든지 뭐 김밥을 사 먹는다. 가격 변동이 심하면 수요의 변동도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급량의 변동이 심해질 것입니다. 대체재가 많으면 옮겨갈 곳이 많으므로 피할 곳이 많다 이 말이죠. 피할 곳이 많다는 말이 탄력적, 즉 대책이 많다. 대체재가 많으면 옮겨갈 대체재 쪽이 많아지므로 가격이 오른 그 재화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감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성이 크다. 즉 가로의 길이가 늘어난다.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치품일수록, 사치품은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보다 너무 비싸다. 꼭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오르면 안 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많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갑자기 어떤 요구를 받으면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면 대책이 나옵니다. 대책이 나오면 즉 옮겨갈 곳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옮겨가는 것이 탄력적이다 이런 뜻인데, 시간을 많이 줄수록 옮겨갈 곳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탄력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부동산 쪽에서 보면 부동산 분류를 세세하게 나눌수록, 세분한다는 말이 자세하게 나눌수록,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처음에 어떤 부동산을 한 3가지로 나누다가 이걸 한 20가지다 이렇게 넣고 버리면 이제는 19번째, 20번째가 엇비슷해질 겁니다. 나눌수록. 즉 동질적이 되겠죠. 동질적이 된다는 말은 첫째 줄에 대체재가 많아진 것과 똑같습니다. 대체재가 많아진 거라고. 그래서 옮겨갈 곳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옮겨갈 곳이 많아지면 대책이 많으므로 이 또한 탄력적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공급이 탄력적, 즉 생산 기간을 많이 주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즉 공급자 입장에서 대책이 많아지겠죠. 기간이 길면 시장의 가격에 따라 시장의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됐다. 근데 하룻밤에 생산량을 몇 배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면 얼마든지 몇 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공급자도 가격 변화에 따라 대책이 많아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생산 기간이 짧다라는 말은 금방 만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대책이 되겠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산 기간이 기간을 많이 주면 탄력적이 되는 것은 수요와 마찬가지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기간이 짧게 되면 또 대책이 많은 것이 됩니다. 시장 가격 변화에 빨리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 생산 비용이 작을수록, 만약에 공급을 하는데 비용이 매우 커진다면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생산 비용이 작다면 시장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전환이 쉽다는 말이 대책이 많다는 말이죠. 공급 입장에서는. 시장에 갑자기 상가의 수요가 매우 높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거지를 그냥 이렇게 철거하고 빨리 거기 빌딩을 지으면 되겠죠. 그런 식이 된다. 즉 근데 그런 거는 용도가 그렇게 쉽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용도 전환이 쉬우면 수급량 조절이 쉬워지고 또 그만큼 대책이 많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이 된다. 즉 탄력성을 글자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어떤 대책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어떤 그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공식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즉 세로 길이분의 가로 길이 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세로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니까 당연히 분모 쪽에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가격의 변화, 원래 가격에 변화한 가격, 그 다음에 원래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 또는 공급이 이만큼이었는데 공급이 얼만큼 변했냐, 이거를 재는 거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가로의 길이를 잰 거고 이 부분이 세로의 길이를 잰 겁니다. 탄력성은 가로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P와 이 Q를 어느 것으로 시작할 것이냐. 자, 그래서 탄력성은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초 시점의 가격이나 수요를 기준으로 재는 방법이 있고, 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동했는 거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으로서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탄력성은 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가격이 원래 3에서 5, 가격이 이렇게 변했고 만약에 수요량이 20에서 30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재라고 한다면 P는 3이 되겠고요. Q는 20에서 출발하는데 최초 시점으로 재면 P를 3으로, Q를 20으로 하고 이 변화값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P는 3에서 5로 변했으니까 2가 되겠고요. 분모의 분자는 2가 되겠고, 저것은 양의 변화는 20에서 30이니까 변화폭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산식을 푸는 것이고요. 만약에 평균점으로 출발점을 삼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3에서 5로 갔다. 그러면 3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점으로 시작하라 할 때는 가격은 이 자리에 4를 적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똑같고요. 변화폭이니까 똑같고. 그리고 Q는 평균점으로 구하려면 20 더하기 30을 2로 나누어라.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출발을 20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점으로 하려면 25로. 그래서 시작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서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기준점을 무엇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에 따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예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예제 1번에 A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고 수요량이 20% 감소하였다면, 일단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일반 제하라면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 말은 가격은 이미 상승했다는 걸 전제로 푸셔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었다. 탄력성은 일단 차치하고,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가격이 올랐겠구나 일단 짐작하고,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를 하고 나서 상승, 이렇게 답을 달아줘야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실컷 수치를 구했는데 뒤에 붙은 말이 틀려버리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한 대입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수요량이 20%, 이미 변화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20%를 바로 2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에. 양은 분자에 적는다 했죠. 그러면 분모에 뭔지는 모르겠고 그것이 지금 탄력성이 4라고 했습니다. 4.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 곱하기 x가 20이다. 20을 뭐로 나누면 4가 되죠? x는 5. 어차피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x도 퍼센트로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하죠? 가격은 상승했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공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수요는 가격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즉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가격은 상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 감소했다. 그러면 일단 답은 온 줄 아는데
뒤에 붙이는 말은 뭘 해야 된다고요? 상승. 가격은 상승했구나. 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제 1번은 뭐 가볍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 내용의 평균점 가격 탄력성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 전후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를 보시면 내가 한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의 월 임대료가 4만 원에서 6만 원. 그러면 4 더하기 6을 우선 2로 나누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기준점을 어디로 하라고요? 5를 하라고. 그래서 가격은 기준점을 5로 한다. 즉 다시 공식을 한번 쳐보면 P 델타 P Q 델타 Q.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기준점의 출발을 뭐로 하라고요? 4가 아닌 5로 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평균점으로 기준을 삼으라고 했으니 그 다음에 변화값은 뭐 어차피 4에서 6으로 변했으면 변화는 2겠죠. 그냥 바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도 평균으로 해야 되니까 50에서 30으로 감소했다. 자,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했는데 50에서 30이다. 그러면 50 더하기 30 하면 50 더하기 30을 2로 나누면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40. 즉 Q는 출발을 40으로 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있는 값은 어차피 뭐 50에서 30이나 뭐 30에서 50이나 변화값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40분의 20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2분의 1을 5분의 2로 나누니까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하면 4분의 5. 4분의 5는 뭐 1.25가 됩니까? 네, 1.25.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25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문제를 좀 푸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겠습니다. 자, 소득 탄력성이니까 분모에 소득의 변화가 들어갈 뿐 뭐 가격 탄력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 변하는 데 따라 수요 그 재화의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얼만큼 되느냐.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자, 밑에는 이제는 가격이 아니죠. 소득이 있는데 출발 소득이 있는데 변화된 소득이 얼마냐. 소득의 변화율이 오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얼만큼 수요하고 있었는데 소득 변화에 따라 정감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자, 분모만 가격이 아니고 소득의 변화율이 들어갔을 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소득 탄력성을 재는 데 따라 정상재, 열등재로 나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을 늘리면 정상재다 이거죠. 자, 돈이 많아지니까 사고 싶은 것들을 산다. 그 하고 싶은 것은 정상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치돼도 정상재는 정상재입니다. 사치돼도 돈이 많아지면 사치를 더 하겠지요. 생필품도 당연히 정상재가 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 고기를 더 사 먹고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문제는 사치재는 탄력적이고 생필품은 비탄력적이다. 즉 월급이 2배 됐다고 밥을 갑자기 2그릇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도 생필품은 원래 쓰던 만큼 쓴다. 그런 측면에서 비탄력적이다. 뭐 소득이 늘어난 만큼 양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라 측면에서 비탄력적이다. 근데 사치품은 소득이 늘어나면 갑자기 골프채를 사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사치재는 둘 다 정상재이기는 하나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증감이 확실히 늘어나더라. 그래서 둘 다 정상재이기는 하지만 비탄력적인 것은 생필품. 즉 소득이 늘어나도 갑자기 밥 2그릇 먹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사치재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를 아주 늘리게 된다.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등재는 반대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는데 수요량은 줄이는 거. 소득이 늘어났는데 수요량을 줄이는 거. 그것이 뭐 예를 들었는데 뭐 저급 아파트. 이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좀 뭐 노후된 그런 아파트는 안 쓰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소득의 방향과
수요의 방향이 반대인 것을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하게 줄어드는 것, 그것이 수요 법칙에 의해 잠시 언급했던 기펜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줄어들면 뭐 열등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심하게 줄어드는 거, 뭐 상상 속에 그런 것이 있다. 즉 나중에 배우실 가격 효과 중에 소득 효과 부분이 너무 커서 대체 효과를 상쇄시켜버리고 더 진행되는 것을 기펜제라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펜제는 열등제의 하나로서 소득의 증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것이 일단 열등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고 소득 탄력성이 2일 경우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10% 증가한다면 시장에서 거래량의 변화는 지금 두 가지를 엮어놨죠. 단 임대료와 소득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거기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일단 3을 적고요. 보면 거기 보시면은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바로 나왔으니까 분모를 바로 10%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율이 퍼센트는 바로 변화율이기 때문에 3을 먼저 적고 가격 탄력성이 3인데 가격의 변화율이 10% 바로 10%는 변화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필요 없이 바로 10%를 바로 쓰면 되고요. 그런데 자 여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정상제라면 줄어드니까 자 가격이 10%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니까 일단 줄인다고 보시고 표시를 해두시고 얼마만큼 줄여야 3이 되죠. 분모가 10인데 3을 만들려고 하면 분자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 10% 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요는 30% 줄이는 것이 탄력성이 3이다. 이 말이 되겠죠. 가격 탄력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30%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2다.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라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득이 10% 증가하면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득 탄력성이 2인데 소득이 몇 프로 올랐다고요? 변화율이니까 바로 적으면 됩니다. 10% 올랐다. 그래서 분모를 변화율이니까 바로 적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소득이 오르면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더 구매하죠. 정상제라면. 일단 방향이 올라간다. 그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2가 되려면 분자가 얼마나 해야 되죠? 20.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입장에서는 30% 감소인데 소득이 10% 올랐기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량은 지금 방향이 정상제라면 소득과 재화의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0% 상승했으니까 20% 어떻게 증가시키겠죠. 근데 가격 탄력성 때문에 30% 줄어들고 소득 탄력성 때문에 20% 늘어나면 둘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0과 더하기 20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즉 다른 말로 10% 가격 변화의 움직임이 더 커서 수요량은 10% 줄더라. 자, 이게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연습하시면 큰 의미는 없으니 이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론 첫 시간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